다섯 번째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장영자 씨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대 사기꾼이죠. 조이팔. 조이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동안 다단계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다단. 그 피해금이 무려 5조. 이야. 그리고 피해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예.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기 사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많지만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수법도 교묘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맞아. 이병헌 씨 주연의 마스터란요. 그렇다면 영화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검거돼서 감옥에 있는 건가요? 아니 한 번도 잡힌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은 조이팔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전날 한국에서 온 내연녀와 함께 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진단 담당 의사를 면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례식 동영상 등을 통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조영복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조영복이 아니고 조이팔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을 해준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대부분 안 믿죠?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밀랍 인형이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가짜다 저게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의문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했는데 근데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다단계 요즘은 좀 뜸한데 한때 이 다단계가 정말 많았죠. 아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투자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단계가 원래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이팔은 물건을 판 건 아니고 대구에다가 회사를 차렸어요. BMC라고 부르는 다단계 회사.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의료기구를 파는 게 아니라 의료기 대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료기를 대여해준다. 네. 렌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료기 대여 사업을 하니까 너희들이 의료기 한 대당 44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평균 하루에 3만 5천 원씩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매일 3만 5천 원. 매일 3으로 와. 그건 금방이잖아요. 금방 원금 금방. 그렇게 되면 8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581만 원 돌려받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8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32%입니다. 이거 연환산 수익률을 따지면 48%가 넘어요.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하는 우리 돌려막기 사기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을 설계를 한 거죠.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전 직장 동료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매주 돈이 들어오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38.8% 내지 43.3%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11시에 돈이 들어온다. 2주 후부터 들어오는데 임대 수익금 쭉 계속 들어오죠. 이거를 이제 유치하는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거의 1년 돼 가는데 이렇게 받고 있잖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믿어도 돼. 저러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나오면 무조건 믿지. 1년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440만 원 넣었던 게 1년에 거의 뭐 680만 원이 되는데 뭐 그걸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저게 사실 44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440만 원이니까 내가 좀 모아둔 돈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되고. 그러니까 소액 피해자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단계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맨 처음 물건 사잖아요. 그럼 못 팔고 내가 재고로 떠안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그게 없어. 돈 투자하면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경남 내려갔다가 충청도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서울 인천 수도권까지 진출하는 거죠. 어쨌든 높게 준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누군가 투자자가 440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받으려면 이 조이팔의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수익금은 제로였습니다. 그냥 사람들 돈만 모집해서 이 사람한테 440 받은 걸로 그 중에 35,000원 이자 이렇게 주고 자 좋지 사돈의 8,000까지 쫙 440 받으면 또 뿌려주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투자자한테 원금 플러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게 수익을 내서 진짜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오는 투자자들한테 받는 투자금이 수익금인 것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예, 폭탄 돌리기죠. 그리고 조이팔 일당은 2008년 10월 31일을 정해놓고서요. 큰 돈을 계속 모은 다음에 그냥 그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기억에 2018년 7월인가부터 조이팔이 공지가 나온 게 지금부터는 돈을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저장해 놓겠다. 대신 포인트 같은 형태로 44,000원이면 44,000원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같은 형태로 보장하겠다. 그래서 찾아가실 분 나중에 찾아가시고 보장하면 그게 다시 재투자가 돼서 돈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점점 복리처럼 되니까 더 많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부터 수익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뭐 38%인데 다음 달 들어오면 25% 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 막 몰빵하는 거죠. 그렇게 심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원래 그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사람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급하게 재촉을 하는데요.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우리가 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마감 뭐 2분, 3분 하면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네, 바로 그 심리에 그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마지막 날 어느 날부터 들어오지 않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지? 처음에는 좀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수사가 굉장히 좀 늦어진 게 왜냐면 회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전국에 3개 법인 50개 센터. 그러니까 50개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다 달라요. 이게 아마 수도권에 있는 거 리브. 법인 이름이? 대구 경북은 CN. 부산 경남은 첼린. 뭐 이런 이름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다 이게 조이팔 회사라는 거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그러게 거예요.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건이 피해가 컸던 게 다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믿고 좋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사기라는 걸 아는 순간 부끄럽고 굉장히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내가 권유해줬던 분들 먼저 돌려드리고 이분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조희팔이라는 남자. 어떤 사람입니까? 조이팔 1957년생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넘어가서 이제 한 냉동식품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40대 후반 무렵에 대구에서 BMC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를 본인이 차립니다. 근데 어떻게 냉동식품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다단계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된 거죠? 조이팔이 처음에 그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게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형이 국내 최초 다단계 회사인 숙민코리아 고위직을 지냈고요. 막내 여동생이 조이팔 회사 부산 경남 지역 법인에서 센터 국장까지 지냈습니다. 되게 있어 보인다. 얼핏 보면 굉장히 폼나 보이는. 전부인 사이에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인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후에 재혼은 하지 않았는데 내연녀들은 있습니다. 내연녀 말고 내연녀들. 이 조이팔이 잠적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내연녀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조이팔 사건을 3년여 동안 취재를 하면서 사망 미스터리를 쫓고 있는 기자입니다. 조이팔 같은 피해자가 직접 내연녀로서 이런 사례를 내는 건 나타난 적은 없고 그 소위 말하는 도망 다니면서 어쨌든 그 심부름 해주고 또 같이 애인 행세하면서 부인 행세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여자들 수배 상태에서도 같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제 내연녀라고 봐야죠. 별명 일명 몬순이었는데요. 팔짱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디가드 행세해줬던 여자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들도 다단계 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들이고 투자자로서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런 내용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세 명 정도 내연녀들이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몬순이라고 하는 이분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셨대요. 그런데 조이팔한테 가장 신임받는 내연녀. 이분이 조이팔 일당이 자취를 감춘 지 한 40일 정도 됐을 때 2008년 12월 9일인데요. 이때 몬순이 김 씨가 웬 남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조이팔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수배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모 방송사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거 조이팔 다단계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방송도 다 만들어 놓고 예고편도 나갔어. 그런데 그날 조이팔하고 문순이하고 태안의 미금포항을 찾았던 거예요. 밀양. 조이팔 일행이 태안 지역에서 양식업자 한 사람을 수배를 한 거예요. 박모 씨. 이 사람 중국으로 밀양시켜주면 너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박 씨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해. 마약 거래하는 사람 아니냐. 중국 이 공해상에서.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박모 씨가 해경에 연락을 해요. 이분은 착한 분이네. 저 밀양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왔는데 이 사람 마약 사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공조해가지고 해서 공해상에서 잡자. 이렇게 해경한테 공조를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조이팔 일행 이 사람이 박모 씨가 배에 태워. 그래서 공해상으로 가. 그래가지고 중국 배하고 접선하기로 한 장소까지 갔는데 잡았지 이제. 그런데 못 잡았어요. 왜요? 조이팔은 중국 배 타고 가고 밀양에 성공했어. 이건 또 뭐야? 네. 공주가 실패했다는 거네? 실패한 거죠. 오. 박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해경하고 해군 함정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조이팔이 자기 조카가 데리고 온 중국 배로 옮겨 타고 사라졌다. 해경과 해군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게 박모 씨 주장이에요. 이거. 그 2008년도 12월 9일 날 밀양을 했는데 해경 측에서 박씨 측에게 그 중국 쪽 밀양선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해상의 좌표까지 찍어줬는데 이게 그냥 뻔히 보고만 있었던 거죠. 우선 중국에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대기해야 되니까 경렬 비열도 무인도에 이제 바다 낚시도 즐기고 대낮에 바다 부두를 돌아다니고 유유히 낮에 배를 타고 나가고 해경선을 보면 손을 빠이빠이 흔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분명히 안심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보호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하하. 자, 일단 뭔가 이게 좀 뒤로 약간 뭐 이게 좀 손을 썼네. 이거 여기서 약간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해경한테 공조하고 해경한테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다는 밀양 계획을 알린 사람 있잖아요. 박모 씨 양식업자. 그 사람도 잠시 구속돼요. 밀양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좀 이상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형 집행정지로 나중에 풀려났는데 이 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난 처음부터 해경과 공조해서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런 건데 이게 나는 누명 썼다. 이렇게 굉장히 억울해한 거죠 지금. 내가 아는 이 일은 분명히 밀양을 알고 묵인했어요. 왜? 자기들이 밀양을 애초에 내보내주려고 생각 안 했다면 밀양을 감출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형님들한테 그 사람 조이팔이고 왕회장이고 애들 전부 다 신분하고 주소하고 형님 차 남바하고 어디서 반문 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신원이 파악이 안 되냐고 했니? 파악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형님들 범인들 어떻게 잡아요? 아니야. 신고는 하긴 못했어. 못한 게 안 한 거라니까, 니.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오판했다. 마약사범인 줄 알고 안 잡고 공해상에서 마약을 건네받으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다. 그래서 마치 공색한 변명이라는 게 그 선박을 함께 납포를 하면 굉장히 큰 실적을 올리는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유유 넘어가게 놔두고 돌아온 조무래기들만 해안에서 잡았다라는 것은 신용만 했다는 거죠. 수사 신용만 하고 사실상 고의적으로 방조를 했다는 강력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거 후폭풍이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히 밀양할 때 그 검은색 가방을 계속 끼고 다녔다. 그 검은색 가방 안에 로비 명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밀양할 때 이제 해경이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놓쳤으니까
이게 해경 측하고 조이팔이 유착 관계가 아니었냐 뭐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는 거고 네네. 실제로도 중국에서 네네. 조이팔한테 골프 접대하고 술 접대를 받은 경찰 이게 이제 적발돼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죠. 사실 이 조이팔 일당이 검사하고도 검사 서기관한테 뒷돈 준 거. 그때 현직 검사 안 해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사실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조이팔 일당들이 인맥을 만들어서 돈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이팔이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이팔의 최측근들인데요. 네네네. 조이팔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강태용은 강태용. 금보직이고요. 지역 명문대 출신인 강태용에게 검찰과 경찰의 로비를 그의 인맥을 적극 활용했던 겁니다. 조이팔이 왼팔로 불리던 배상혁은 다단계 조직을 설계한 브레인으로 강태용의 매제였는데요. 예제. 네네. 이들은 전국에 수배 전단까지 뿌려졌지만은 네네. 좀처럼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2015년 10월에 네네.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태용이가 체포됐다는 그 희소식이 들립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네. 사기 설계자로 불리던 배상혁이가 국내에서 체포됩니다. 뭐 조이팔도 죽었다고 하고 이인자들도 잡혔으니까 뭐 사건은 마무리됐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이팔의 조카인 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갑자기? 조카가요? 예, 삼촌의 밀양을 도운 죄로 인해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에 조이팔과 함께 생활하다가 조이팔이 사망하자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바로 그 사람이 유 씨였습니다. 강태용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도 제공했습니다. 이상한 게 네네. 이인자 강태용을 검거하는데 유 씨가 왜 도와줬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유 씨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인자 강태용이 체포되면 조이팔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아하. 그리고 우리 삼촌이 살았네 어쩌네 이것도 수그러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가서 삼촌 조이팔은 확실히 사망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되면 안 되는 것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죠? 뭐냐면 중국에 있던 이 유 씨가 한국에 있던 조이팔 측근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거든요. 녹취록이요? 녹취록을 자, 시점이 경찰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게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12월. 그런데 이제 저 대화가 언제 하냐면 2012년 2월인가 그래요. 2012년 2월. 12년. 그러면은 이 조카가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가만 있어봐. 이 얘기잖아. 그러네요.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네요. 지금 화를 낸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들으면 진짜 죽은 게 아닌 것 같이 들리거든요. 조이팔이 죽었다고 동영상 찍은 두세 달 뒤이었습니다. 2월 9일 날 체포를 했으니까 그 체포한 거 보고 화가 나서 조이팔이 노발대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재를 중국으로 가서 수사대장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그러면 조이팔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이 사람 우리가 두 사람 잡을 때 옆에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잡으라는 사진 안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조이팔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기자님도 그렇게 보고 믿고 계신가 있는 것 봐요. 같아요. 살아있다는 걸로. 조이팔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일단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월에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에도 중국에서 목격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2012년 5월에
사망 발표를 우리나라 경찰에서 한 거예요. 증거가 이 유리관이 있는 이 장례식 영상이랑 네. 중국 쪽에서 발행한 사망 증명서밖에 없는 겁니다. 거긴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다고요? 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확인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 뭐 의사가 썼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망 증명서 이건 얼마든지 위조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그때 당시에 표창원 프로파일러 조이팔의 장례식이 실제로 열렸던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망한 장례식 이런 거 찍게 해줄 수 있느냐? 된다. 네. 굳이 거기에 사망한 시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 영상 얼마든지 누구든 가가지고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나섰어요. 검찰이 처음에 뭐 했냐면 그 치료했던 중국인 의사하고 목격자 2명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이팔의 머리카락을 가족한테 받아서 DNA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2016년에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이팔은 사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게다가 조이팔의 사망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요. 조이팔을 모 골프장에서 봤다. 대구 길거리에서 봤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죽은 조이팔과 맞선을 봤다는 여성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정 기자, 지금 조이팔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왔는데 정 기자가 한번 들어가 볼 거냐고.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갑니다. 가서 조이팔이 청도 외곽에 한 마을에 대규모 농장을 사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신분 때문에 청도에 나오지는 못하고 내연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여성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특히 말이 통하는 조선적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맞선은 보았는데 이제 같이 살 거니 수락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차에 그 사무실에서 화면에 떠 있던 조이팔 수배 사진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만났던 처음 봤던 그 남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이건 진짜 소름. 그 맞선 본 사람이 상대편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래요. 근데 제가 2008년 12월 달 갖고 있던 전화번호랑 청도에 있는 그 맞선 본 그분이랑 그리고 정혜상 기자님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일치는 죽었다고 하니 그 후에 나온 거니까. 야, 기자분과 피해자가 가지고 계시던 중국 맞선남의 전화번호가 또 일치. 이게 소름이야. 이게 소름이야. 이제 어디 사는지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잡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잡았나요? 결국 농장에 살던 그 한국인 남자를 잡아서 조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조이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예. 맞선 본 여성들한테 공안이 잡은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우리가 맞선 봤던 그 남자가 아니다. 안 사람을 잡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네. 국내에서 피해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에 사업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수십 차례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조이팔 일당이 뭐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재산을 미리 은닉해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 앞서 밀항하기 전에 대구의 한 고철 무역업자 네. 그 조이팔 재산에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관리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760억. 와.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전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범죄 수익을 놓고 피해자들 간에 좀 분쟁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의 주범들,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기라서 더욱더 씁쓸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은 몇 사람 정도 고소할 것 같습니까?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 상대로 설문을 돌렸는데요. 25.8%. 그거밖에 안 돼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안 네,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안 했냐 봤더니 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증거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사기꾼이 너무 불쌍해서 예? 친척이라. 네. 연민? 네, 연민의 정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10명이 사기당하면은 결국 7명은 고소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 단계가 어떻게 되냐. 고소한 사기 사건이 기소되는 게 몇 퍼센트냐면 대검 통계가 20%. 다시 말해서 잠깐만. 사기 고소 사건 10건 들어오면 2건밖에 인정이 안 돼요. 100건 중에 그러면 10건이나 고소가 되는 거고 네. 그 중에 2건밖에 2건만 기소가 되죠. 그럼 100건 중에 2건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해. 외국은 보면은 뭐 스폰지 사기하다 걸리면 징역 200년 나오고 우리는 뭐야? 그 법칙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데는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10개잖아요. 다 더해. 10. 그럼 100이 나오잖아요.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짜리가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중한형의 10년의 반까지만 가지고 있다 최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형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